안영환 전 의원 나오셨고요. 전혁 의원님이 방금 도착하셨는데 천천히 오시면 내일로 오세요. 예. 네, 오십시오. 이 외부자들의 주인공들이 저렇게 어렵게 뉴스특급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급 나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제목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떠세요? 뭐 이렇게 원래는 좀 안영환 의원님 네. 물론 뭐 토요일에 진행도 하시고 외부자들에서 활약이 대단하신데 그 컴컴하고 이제 이 외부자들 느낌에서 이렇게 또 밝은 뉴스특급 오니까 또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밝아서 좋네요. 또 광화문이라서 좋고요. 아 그때 상암 네, 스튜디오니까 좀 그렇죠. 이제 채널 A 스튜디오가 광화문과 상암동에 있는데 예. 외부자들은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저희들이 녹화 촬영을 하고요. 예. 뭐 여기는 광화문 본사에서 하니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분 다 모시고 싶었는데 또 대표 두 분만 또 저희가 한번 모셨어요. 다음에 나머지 두 분 모시세요. 아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준비된 시간이 좀 허락한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전 의원님이 네.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시죠. 전 작가님이 네. 본인 블로그에 네. 청와대는 요즘 따스한 봄이다라는 말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탄핵 반대하는 이 집회 인원수가 불어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법리적인 것을 제치고서 이제 분위기 또는 정치적인 하나의 뭐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운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로서는 듣고 싶은 이야기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벌써 청와대는 개나리가 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것을 간단히 좀 올렸어요. 비꼬신 거죠, 그러면? 비꼬았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한 나라를 이끌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단순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가,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제시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몰고 가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뜻에서 제가 글을 올렸죠. 예, 실제로 청와대에선 이번 3.1절 태극기 집회를 놓고 여론의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두 개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 죽이고 있던 보수들이 고개를 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보수는 굉장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좀 더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맞고 3.1절 광화문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낙관 또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죠. 그것만 본다면은. 예. 이제 어찌됐든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 15% 정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성향인 분들이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는 넘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큰 다수는 아닌 게 현실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청와대는 이제 심리학 용어에 확증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팩트만 가지고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광화문에 과거에 1,000명 모였던 10,000명 모였던 엄청난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를 갈 수가 있는데 아직 큰 대세 여론조사 또 객관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는 아무튼 또 이런 청와대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에게는 자 우리 하면 할 수 있다. 힘을 뭉쳐보자. 하는 이런 그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기대와 또는 여론전이 맞물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는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진행을 남희석 씨만큼 저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의원님. 근데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 진짜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지금도 나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은 아주 제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박사모한테 한 달 만에 그 답장을 생일에 축하하는 답장을 3.1절 전날 보낸 거라든가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동원해 달라, 나를 위해서 일어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3.1절 날 이 탄핵 그 반대 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이 박 대통령께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게 권력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박근혜는 생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그 집회에서
탄핵 기각 집회라든가 반대 집회에서 나의 역할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런 거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봤어요. 그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그 당시에 전 대표는 이것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 박근혜로서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충청표에 대한 완전한 일종의 자기가 몰고 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사상 처음이자마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17년 정치 인생에서 반대 토론을 했어요. 세종시 수정안 이거는 모두 반대해달라. 예.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친박들의 눈을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모조리 이제 넘어갔었죠. 그런 점에서 못할 게 없는 분이십니다. 못할 게 못할 게 네.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네. 어떤 행동으로 그게 나타날까요? 글쎄요, 뭐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도 어느 재판에 그 연루되는 사람이라도 고민을 하면서 뭐 재판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대 또 계산을 하고 있겠지요. 아마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재판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8명이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유리할까 아마 굉장히 그 파악하려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건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길 수 있다. 3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1명 아니면 뭐 8대 0, 뭐 7대 1, 6대 2 이렇게 된다면은 뭐 마지막 어떤 압력을 넣기 위한 행동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언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집회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집회라는 것은 사실 나올 수 있는 집회가 이번 주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은 아직은 헌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 내부는 개결적인 어떤 결정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수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다음 주인데 다음 주 또 주말이면은 현재 헌재가 선고하기 전 3일 전 이건 뭐 정해진 거 아닙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3일 전에 예고를 했어요. 선고일을. 그렇다면 10일에 선고를 한다면 7일, 13일에 선고를 한다면 10일에 선고 날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고 날짜를 발표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토요일이 어쩌면 선고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날짜 때문에 씩 행동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마지막으로 뭐 지지자들에게 뭐 메시지는 던질 수는 있겠죠. 두 분이 정치평론을 도사급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어려운 걸 계속 여쭤볼게요. 근데 화면 한번 보시면 저 이 사진이 좀 화제예요. 아, 네. 전 작가님이 그때 이제 외부자들이 출연했던 이 김문수 전 지사와 저렇게 인증샷을 찍었는데 저 당시가 좀 많이 감정적으로 좀 심란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한나라당에 있었을 때 김문수 지사를 존경했어요. 정말 평소에 생활이 검소했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한 거는 전혀 아니고 매우 슬펐어요. 왜냐하면은 한때 제가 정말 마음을 기울였던 한 정치인, 선배 정치인이 왜 지금 태극기 집회에 저렇게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할까? 거기까지의 그 변화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너무 그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또 김문수 지사가 저보다는 훨씬 그 고수급의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표정이 조금 네. 전작 좀 그래서 어색하세요. 정말 그 저런 거를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우프다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님께서 저렇게 이제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정치를 그만두길 진짜 잘했구나. 왜냐면 저는 정말 그 거기에 이룰 수 없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김문수 전 지사 말고도 김펑우 변호사에 대한 그 여자 네. 변호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그 김평우 변호사께서 이 탄핵 대리인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집회 시위에 나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여자한테 뭐 10분 단위로 보고해라고 해야 되느냐, 약한 여자 편들어야 된다, 예. 여자 하나, 여성 대통령 하나 이 보호하지 못해서 남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김평우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당신의 그 동안에 긴
그 삶 속에서 약한 여자를 도대체 몇 분이나 보호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약한 여성으로서 눈에 비쳤는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난 모욕이죠. 대한민국의 군선 통수권자이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을 여자 대통령 하나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변호 대리인을 했다면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한국 여성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외부자들의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고 싶길래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나요? 아니 뭐 외부자들 이제 출연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기자분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뭐 큰 생각 없이 얼떨게 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나오신다면은 정말 궁금한 게 많지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에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의견서가 14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많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려면 제가 100페이지, 140페이지도 부족할 겁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리고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나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최순실의 관계는 다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거 정말 각종 언론에서 이른바 단독이란 보도하에 저는 굉장히 미확인 또는 부정확한 보도도 특성 보도가 좀 있었죠.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솔직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정치는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은 일어난 사람,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 조정을 당한 사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40분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또는 소상하게 나와서 해줬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외부자들의 본인이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안영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쪽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그만큼 많은 사안이고 13가지 죄목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은 시험 이 답안지를 딱 받아들면 백지를 내게 됩니다. 예. 차라리. 저 같으면 백지를 내고 아예 의견서를 안 내겠어요. 안 내니만 못한 의견서를 낸 거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엮였다, 산더미 같은 거짓말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가 발전한 것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었다는 거. 전 그래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렇네요. 두 분께 짧게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지금 외부자들에서 보이스피싱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여러 대선 주자들과 접촉을 했는데 뭐 꼬리 질문 뭐 나중에 설명 부연설 말고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인상적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종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제 덤태기를 씌우는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인품이 온화한 그 선한 품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책만 읽은 분치고는 참 말을 못한다. 근데 저는 말을 하려는 의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또 그런 점도 봤어요. 예, 안녕하니 의원님. 저는 아직 사실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 전혁 전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그렇지, 만나봤지만 저는 뭐 전화로만 통화했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봤고 아직은 저는 캐시션 마크로 하겠습니다. 좀 더 안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다. 예. 지금 알게 되면 또 나오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많은 후보들이 정확히 자기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표피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4명까지 정말 옷을 다 벗고 보여줄 수 있는 그때가 돼야만 국민들 제대로 심판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이제는 뭐 홍준표 지사가 아까 보니까 뭐 춘향이 뽑으려 했더니 향단이 뽑았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정보가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 국민도
그 대선 후보들이 주자들이 옷을 벗기를 바라면 우리 국민도 벗어야 돼요. 노력하고 시간 들여야죠. 예. 15분이 15초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부자들이 아닌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